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저와 제 친정 부모님도 머리 검은 짐승한테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짐승은 다름 아닌 제 시동생이었어요. 집집마다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희 시댁에서는 시동생이 그런 존재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남편과 달리 10살 어린 시동생은 유복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유독 시동생한테만큼은 약했어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됐는지 시동생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설면피가 되어버렸죠. 남이라면 상종을 안고 살면 그만이지만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얼마 전에야 제대로 끊어내고 살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형제 간의 혈육도 끊을 만한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가던 당시 저희 시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인지라 언제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집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게 나았을 텐데 어머님은 한사코 집에서 생활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막내 아들이 걱정돼서 그러셨던 거죠.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가 눈에 밟혀서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수경아, 내가 너한테는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고맙고 내 자식들을 너한테 떠넘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 내가 죽거든 재산은 안 지내도 된다. 산의 진비도 살아서야 산의 진미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니? 그러니 죽은 사람 위한다고 산 사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부탁하마. 우리 막내, 네가 엄마처럼 아끼고 보살펴줘.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랐는데 엄마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어린 게 너무 가엾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님은 뼈만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시동생을 부탁하셨어요.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자신보다는 막내 아들 걱정이 먼저였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도련님을 제 친동생처럼 아끼고 살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님. 형수인 제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도련님한테는 어머님이 하루라도 더 사시는 게 훨씬 좋을 텐데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어떻게든 암이랑 싸워서 이겨낼 생각부터 하세요. 저 어머님께 배울 것도 많고 어머님 잔소리도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힘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아주 기를 쓰고 살아낼 거야. 내 몸에 붙어있는 암덩이들 다 떨쳐내고 우리 며느리랑 징글징글하게 싸우면서 오래 살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말어. 하지만 어머님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가 끝난 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신혼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주변에선 신혼생활도 못 즐기고 시동생이랑 살게 됐다고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린 시동생 걱정이 더 컸으니까요. 시동생은 평소에도 그리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지 성적이 더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대학은 보내야겠기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나 학원이랑 과외 그만두면 안 돼요? 어차피 공부 쪽으로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도 봐서 알겠지만 난 공부 잘하는 형이랑은 다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부엔 관심 없었어요. 게임이라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괜히 헛돈 쓰지 마시라고요. 도련님, 그럼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공부는 싫다니까 학원 그만두는 대신 도련님이 하고 싶은 거 밀어줄게요. 혹시 생각해둔 거 있어요? 저도 헛돈 쓰는 건 아까우니까 차라리 공부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던 건데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죠. 난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요. 종잣돈 모아서 주식 투자로 돈 벌어서 30 전에 100억 버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그 돈 분산 투자해 놓고 휴양지에서 인생 즐기며 사는 거죠. 진짜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시동생의 철없는 소망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녀석은 철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였죠. 그날 밤 남편과 시동생 진로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저를 통해 시동생 생각을 전해 들은 남편은 혀를 차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정신 빠진 새끼. 100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취직할 생각은 않고 뭐? 주식 투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답 안 나온다. 지가 공부하기 싫다는데 어쩌겠어. 학원 그만두게 하고 과외도 끊어줘. 남편과 상의 끝에 시동생이 원하는 대로 학원과 과외는 그만두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설득해서 대학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들 가망이 없다고 해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요. 어머님의 빈자리를 형수인 내가 대신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라면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글쎄, 나라면 공부가 싫다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과연 애한테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시동생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거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대신 시동생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는 자기 위안 같은 거 아니겠니? 그건 널 위한 거지. 네 시동생 위한 게 아니잖아. 지금이야 아직 어리니까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회 나가서 돈 벌어보면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모르지? 뒤늦게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할지. 엄마랑 통화를 하고 나니 갈팡질팡했던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원하는 대로 학원과 과외를 끊었어요. 웃기는 건 돈 들여 학원이랑 과외를 시켰을 때나
다 끊고 내버려 뒀을 때나 성적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두게 하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동생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식 투자를 위한 종잣돈 벌이에 나섰어요. 목적이야 어떻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건 기특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 시기에 시동생은 주식 관련 인터넷 강의도 듣고 책도 사보며 꽤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소액 투자도 해보고 하더니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붙었던 모양이었어요. 돈이 불어나는 재미를 본 후로는 더 주식에 열중했죠. 이듬해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도 시동생의 주식 공부는 이어졌어요. 그 무렵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저희 부부를 찾아온 아이 덕분에 왠지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집에 올 때면 손에 귤봉지며 붕어빵 같은 주전부리들이 들려 있었어요. 조카를 기다리는 삼촌의 애정어린 모습에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훈한 분위기를 깨고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는 성남까지 출퇴근을 해왔거든요. 어머님이 암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한 탓이었죠. 그게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참에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 군 복무 지역이 서울이라 성남으로 이사를 하면 출퇴근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세놓고 있던 어머님 집을 팔아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아파트라면 당연히 안 팔고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잘 안 오르는 지역 빌라라서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친정엄마 덕에 그 고민을 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지난 가을에 2층 나가고 아직 비어있어. 곧 재건축 시작한 데서 새를 놓기도 그래서 말이야. 따로 집 구할 거 없이 여기 와서 살라 그래. 식구라곤 네 아빠랑 둘뿐인데 우리도 적적하지 않고 좋지 뭐. 우리야 그러면 안심도 되고 좋지만 엄마가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리 어려도 사돈은 사돈인데. 불편할 게 뭐 있어? 막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그만이지.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네 시동생이 좋다고 하면 바로 보내. 집세니 뭐니 생돈 쓸 거 뭐 있니? 밥도 우리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우리랑 같이 먹기 그러면 밑반찬 정도는 챙겨주고. 남편이랑 시동생한테 말했더니 둘 다 좋다고 해서 시동생은 저희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고 우리 부부는 걱정을 덜고 성남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이사에 앞서 시동생은 먼저 제 친정집으로 들어간 상황이라 집에는 남편과 저 둘뿐이었는데 밤 10시가 다 됐을 무렵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이 왔나 싶어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죠. 그랬더니 대뜸 중년 여자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뭐예요. 어머,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제 말에 대꾸도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을 보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준이구나? 아빠랑 많이 닮았네? 근데 우리 성준은 어딨니? 니들 부부랑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집에 없어? 중년 여자는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집안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여자 앞을 막아서며 말했죠. 밤늦게 남의 집에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랑 우리 성준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내 얘기 안 했니? 나 성주 엄마야. 성주를 낳은 친엄마. 너한테는 둘째 엄마라고 해야 되나?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둘째 엄마라니. 겉보다 이 여자 말대로라면 남편과 시동생이 배다른 형제라는 건데 지금껏 저는 그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여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돌아왔죠. 느닷없는 시동생 친모의 방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남편과 시동생 관계를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남편한테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돌아온 뒤에도 뾰루퉁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한테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엄마도 그러셨겠지만 난 지금까지 성주를 배다른 형제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성주는 그냥 내 친동생이야. 그래서 당신한테도 따로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서야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양심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동생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외도로 태어난 시동생은 젖도 떼기 전에 친모한테 버려졌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가 예쁠 리 없었겠지만 시어머니께선 두말 않고 아이를 받아들이셨어요. 바람을 핀 남편과 상대 여자는 밉지만 친모한테까지 버려진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시동생을 친아들처럼 키우셨고 남편 역시 자기 친동생으로 여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까발려지고 만 거예요. 저야 한 달이 건너 사람이니 상관없지만 이번 일로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는 묘한 골이 생겨버렸어요. 시동생이 친모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벌써 10년도 더 전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내색 않고 살았다는 게 남편으로서는 배신감이 느껴졌던 거죠. 시동생 입장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 생모가 따로 있다는 걸 자신한테 알려주지 않은 형한테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시동생의 친모와 선을 긋고 살겠다는 거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핏덩이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대접을 받겠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보다 없을 순 없으니까요. 형, 솔직히 난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해. 전에는 나한테 친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게 서운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친모에 대해 별 감정이 없어. 나한테 엄마는 나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뿐이니까. 그러니까 형도 그냥 예전처럼 나를 대해줬으면 해. 나도 그럴 테니까. 우리가 이사를 떠나던 날,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온 시동생은 남편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렇게 형제간에 껄끄러웠던 상황은 일단락되었어요. 저희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된 시동생은 타고난 넉살덕인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저와 오빠를 시집 장가 보내고 두 분이 적적하게 지내시다가 손잡벌되는 사돈이 들어와 살갑게 굴자. 그게 그렇게 귀여우셨나 봐요. 아빠는 일요일마다 제 시동생을 데리고 대중탕에 가시더라고요. 서로 등도 밀어주고 하다 보니 금세 친해지셨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시동생이 그렇게 예쁜가 봐요. 예, 네 시동생이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몰라. 네 아빠는 아들 삼고 싶다고 난리다. 젊은 사람이 어찌나 바지런한지 마당에 낙엽이라도 떨어지면 새벽같이 일어나 빗자루질도 하고 먹는 것도 가리는 거 없이 얼마나 잘 먹어주나 몰라. 덕분에 내가 요즘 밥상 차리는 보람이 든다. 그냥 이참에 네 시동생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살까봐. 늘 통화할 때마다 딸 자식 걱정뿐이시더니 이제는 제 안부도 묻지 않으실 정도로 엄마는 제 시동생한테 쏙 빠져 계셨어요. 혹시 서로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건 다 기우에 불과했더라고요. 시동생도 시동생 나름대로 저희 친정 자리에 꽤나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월세도 안 나가지, 밥도 공짜로 해주시지, 거기다 빨래며 청소까지 다 해주시니 저희 부부랑 살 때보다도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갔다나요. 약간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 대신 저희 부모님한테 자식 노릇을 해주는 시동생한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는데 시동생이 저희 내외를 부르더라고요. 군 제대 후 친구가 하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던 시동생이 느닷없이 어머님 유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새를 놓고 있던 어머님 집을 팔아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요즘 그 동네 빌라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지금이 정점이라 팔기엔 적기인 것 같아.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나올 텐데 그냥 팔자. 그 집 팔고 형도 집 새로 사면 좋잖아. 시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남편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망설이자 시동생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 했어요. 형, 인생의 기회는 딱 3번이라고 하잖아. 나한테 그 첫 번째 기회가 온 것 같아. 나 그 기회 놓치기 싫어. 그러니까 날 위해서라도 그 집 팔아줘. 시동생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평소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시동생을 어린애 취급하던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패를 해야 다시 일어서기 쉽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집은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작자가 나섰고 순식간에 계약을 완료했어요. 세금을 제외한 전체 금액의 반은 시동생 계좌로 넣어주었죠.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시동생이 집을 나갔다고? 인사도 않고? 그래,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짐이랑 노트북까지 싹 사라졌더라고. 이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나 싶어 너한테 연락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잖니. 혹시 니들한테는 별말 없었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작스레 사라진 시동생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한 걱정이셨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제가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말대로 신호만 갈 뿐 받지를 않더라고요. 문자도 남기고 남편도 전화를 해봤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시동생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시동생이 일하던 친구네 고깃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동생 친구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더라고요. 성주 그 자식이라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유산 받은 돈으로 샀던 주식이 대박났다고 자랑하더니 월급 받자마자 바로 연락 끊고 잠수 타더라고요. 이번에 인성 제대로 봤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한테 돈을 달래기로 했어. 뭘 했어? 돈 맛보더니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 하긴 피부 지인 형한테도 쌩 까고 사라진 놈인데 내가 뭘 바래? 주식이요. 그러니까 주식 대박나서 연락을 끊은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동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매정한 놈 아니라고요.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성주 밑에서 똘마니 노릇하던 녀석이 그러는데 성주가 강변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그거 모르셨죠? 거 봐요. 그 자식이 그런 놈이라고요. 암튼 성주 그 자식 만나거든 전해주세요. 내 도움 필요할 땐 입속에 혀처럼 굴더니 돈 좀 만지게 되니까 바로 손절 들어가는 그런 놈이랑은 저도 다시 볼 생각 없다고요. 앞으로 내 앞에 얼씬댔다간 가만 안 둔다고요. 우리 부부는 쫓겨나다시피 등 떠밀려 가게를 나왔어요. 남편은 저희를 내몬 시동생 친구한테 혹시라도 동생 소식을 알게 되면 연락을 해달라며 명함을 찔러주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건 뭐고 40억짜리 집을 샀다는 건 또 뭐야? 정말 도련님이 돈 생기니까 우리까지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겠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않은 채 차에 시동을 걸 생각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배달은 형제인 걸 알면서도 이날 이때까지 자기 친동생이라고 믿고 산 사람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시동생이 괘씸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자기를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저희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없이 몸만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나보다 했죠. 만약 고깃집에서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라면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결심했어요. 시동생이 사라진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더는 시동생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았는데 마침 남편 휴대폰으로 고깃집을 하는 시동생 친구가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자에는 시동생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자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함께 가시겠다며 겉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도 가게? 뭐하러 그래? 아빠 생신인데 그냥 집에 계셔. 우리 둘이 가볼 테니까 예서 좀 봐줘. 아니야, 우리도 가봐야지.
성주한테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 집 밥을 3년이나 먹으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 우리가 안 가고 집에 남아있는다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니? 차라리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지. 안 그런가, 윤서방? 엄마랑 아빠는 저희보다 더 상기된 얼굴로 기어이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찾아간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출입을 못하도록 저지하더라고요. 동생 집에 왔다고 해도 집주인 허락 없이는 출입이 안 된다고 막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시동생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나서셨어요. 형이 동생 집에 오는데 막기만 할 겁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인터폰이라도 연결해 줘요. 연결해 보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직원은 시동생 집으로 연결을 했어요. 잠시 후 시동생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 내외분과 사돈 내외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인터폰 너머로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왜 다들 거지 새끼들처럼 줄줄이 찾아오고 지랄이야. 뭐 먹을 게 있다고. 아저씨, 그냥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세요. 아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세요. 수준 차이 나서 상종하기 싫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말라고요. 내 말 똑똑히 전해요. 알았어요? 옆에서 인터폰을 통해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건 남편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처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직원이 자기가 괜히 미안했는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직원분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사과를 하세요? 여보, 우리 그만 가자. 엄마, 아빠, 우리 가요. 되먹지 않은 놈 때문에 좋은 날 망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버리자. 없는 셈 치고 살자고. 저는 남편과 부모님을 모시고 으리으리한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마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시동생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뭔가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제 친정에 저희 부모님을 내려드리고 저희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이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마도 집까지 오는 동안 남편은 마음속에서 자기 동생을 잘라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끼던 동생이었지만 돈 앞에서 형제도 없고 은혜도 원수로 갚는 태도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 후로 저도 남편 앞에서 시동생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마음에서 시동생을 끊어내고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 임시로 살 집을 구하셨어요. 그 덕에 저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돼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다가 저희 부부가 퇴근하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어요. 해가 바뀐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과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때맞춰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딸아이는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외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꿍얼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른 시각이라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월패들을 확인하던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제 꼴이 왜 저래? 엄마의 상기된 목소리에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들이 월패드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우리 모두를 거짓 취급을 하며 문전박대했던 시동생이 있었어요. 웃긴 건 자신이야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우리가 답을 안 하자 시동생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올랐어요. 누나를 굴리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전에 시동생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터폰에 대고 쌍욕을 해주곤 돌려보낼까 했지만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 뭐하러 문을 열어줘? 잊었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다고 나이 먹은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겠니? 이렇게 찾아온 거 얼굴 보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따져 물을 건 묻고 혼낼 건 혼내야지. 꼴을 보니 며칠 굶은 것 같은데 일단 밥은 먹이고 봐야지 않겠어? 솔직히 저는 밥은커녕 저희 집에 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배신감이 컸으니까요. 저희 엄마 덕분에 집에 들어온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연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그런 시동생을 식탁에 앉히고 밥부터 차려주셨죠. 일단 밥부터 먹어. 꼴을 보니 꽤 굶은 것 같은데. 걔도 밥 먹을 땐 안 건드린다고. 얘 밥 다 먹을 때까지 니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시동생은 잠시 저희 부부 눈치를 살피다가 저희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입에 퍼 넣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3공기나 먹어치운 시동생은 그제야 배가 좀 찼는지 그새 안색이 나아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군요. 시동생이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긴 왜 왔어? 뭘 더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여길 기어오냐고. 왜? 돈이라도 떨어졌냐? 그래서 상종 못할 만큼 수준 차이 나는 우리 집에 온 거냐고. 말해 새끼야. 형,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라는 걸 낸두를 어떡해. 나도 엄마한테 속아서 돈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강변에 있는 40억짜리 집이 자기 거라고 나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고. 눈속임하려고 단기 임대했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난 전 재산 다 털어줬단 말이야.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건데 피 같은 내 돈 3억.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미쳤지. 나 버리고 간 사람 뭘 믿고 내 전 재산을 맡기다니. 형, 나 정말 억울해. 형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끝까지 변명을 일삼는 시동생을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언제까지 저딴 개소리를 들어줘야 하나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시동생 말을 끊었어요. 뭔 개소리야. 어디서 핑계를 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되도 않는 네 핑계 듣자고 바쁜 시간 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네가 누구 말을 듣고 전 재산을 맡겼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애초에 우린
네 돈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나도 그렇고 네 형수랑 장인 장모께서 화가 나신 건 네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확 달라진 네 태도 때문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네 놈한테 화가 난 거라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찾아온 모양인데 네 놈 혓바닥 놀림에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우린 너 다시 받아줄 생각 전혀 없어. 장모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이 우리가 너한테 베푸는 마지막 선행이라는 것만 알아둬. 알아들었으면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시동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손바닥을 싹싹 빌었어요. 형, 나 정말 땡전 한 푼 없어. 여기서 나가면 당장 잘 곳도 없다고. 엄마는 내 돈 3억 들고 도망갔고 어떻게든 주식으로 만회해보려고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결국 주식에 물려서 빚만 쌓였다고. 나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형이 나 좀 도와줘.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좀 믿어달라고. 형수님, 저 좀 도와줘요. 내가 그동안 형수님 대신해서 사돈 어른도 잘 돌봐드렸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이럴 때 나한테 은혜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 입을 통해 은혜라는 말을 듣자 순간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은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지 모르겠네. 도련님은 산수 못해요? 지난 3년 동안 도련님이 누구 집에서 공짜로 살았어요? 내 부모님 집에서 공짜 잠자고 공짜 밥 먹고 아들 대접까지 받아가며 편하게 살아놓곤 뭐요? 은혜를 갚으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덜 돼먹었다고 하지만 이러면 안 되죠.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인사도 않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떨어지니까 자기 돌봐달라니. 도대체 도련님 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문해충처럼 구는 겁니까? 다 필요 없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먹이고 재워준 돈 안 받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 나가주세요. 자꾸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경찰 부르는 수가 있어요. 시동생은 등 떠밀려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저희 부모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악을 썼어요. 그 모습은 불쌍하다기보다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해준 가족을 매몰차게 버린 시동생이나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 돈을 사기쳐서 뺏어간 시동생 친모나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더라고요.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음에도 부모 자식이 기가 막히게 닮은 꼴을 보이는 걸 보니 앞으로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식을 위해서라도요. 세상의 모든 검은 머리 짐승이 저희 시동생 같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